네, 모닝 전략 시간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시장 상황 진단을 하면서 도움 말씀드리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8월 마지막 5거래일을 내리 상승을 하면서 1940선까지는 회복을 해줬어요. 다만 낙폭 대비해서 한 50% 정도 회복을 해준 상황, 불확실성도 팽배하기 때문에 그 이후가 중요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이 빠진 증시에서 자율반등 나오는 거야 뭐 네. 당연한 거고, 자율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지 이어지지 않을지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첫 번째 거래일 아침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일단 9월 증시를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연준 입에 많이 주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9월 16, 17일 날 FOMC가 열리게 되는데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해서 오락가락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이 되는 증시가 될 걸로 보이고요. 어제 중국에서 나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중국이 이제까지 실시했었던 대규모 유동성 부양 책들, 유동성을 지원해서 증시를 부양하는 부양책들을 포기할 듯한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증시에 또다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테니까 9월 증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준 얘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연준만 쳐다보면은 뭐 솔직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정을 낼지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디로 기울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전서부터 9월 금리 인상 말씀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달 10일 같은 경우에 보면 피셔 부의장 코멘트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죠. 고용시장은 개선이 됐는데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고 이런 부분들은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정상 수준으로 회귀하기 전까지 연준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낮으니까 금리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게 지난달 10일 코멘트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잭슨홀 발언을 한번 보시면은요, 인플레이션이 낮아도 경기 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 인플레 2%까지 기다렸다가 긴축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면으로 뒤집어 버린 거죠. 단 보름 사이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보름 사이에 중국 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머리가 아팠는데, 오히려 이번 잭슨홀에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은 야, 됐으니까 이제 그만 금리 올려라. 너네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오락가락 하는 게 더 정신사납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일단 예측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 예측을 수치로 표현되는 부분들을 한번 보여드리죠. 자료 보시면은요. 지난 27일만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잭슨홀이 열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은 30% 레벨이었습니다. 근데 잭슨홀 끝나고 나니까 바로 수직 상승했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28일 날 같은 경우에 38%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주 반등이 그냥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많이 빠졌던 증시에서의 자율반등.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자율반등을 얼마나 더 끌고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추세를 다시 한번 상승세로 돌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쳐다보고 있는 건데, 네. 거기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할 부분들은 다소 좀 신호가 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국인 수급으로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요거 HTS서부터 한번 같이 볼까요? 한참 시장이 정신없을 때였어요. 21일 같은 경우 외국인 선물이 8,900계약 정도 들어왔고요. 24일 같은 경우에는 19,000계약 정도 들어왔네요. 그렇죠. 그럼 양일간 28,000계약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을 한번 보시면은요. 선물옵션 미결제 약정은 21일 날 2,000계약 정도 늘었고요. 네. 24일 날은 15,500계약 정도 늘었습니다. 이 얘기는 들어왔었던 28,000계약의 선물이 대부분 신규 매수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미결제 약정을 보시면 또 늘어나는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도물, 그러니까 기존의 숏 포지션, 그러니까 시장이 빠지면 이익이 나는 외국인들의 숏 포지션이 줄어드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시점인데 그렇게 되면 미결제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 미결제 줄어드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수급상 트리거를 당기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있어요. 어제 원달러 환율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들썩들썩하죠. 네. 원엔 환율이 지금 뭐 1,000원 노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엔 올라튀는 거야 우리한테는 분명히 긍정적인 사실인데 원달러가 지금 계속해서 1,200원 레벨을 건드리기 시작하면은 외국인들 쪽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원달러가 찍고 빠지는 모습일 때는 외국인들의 매수 수급을 자극할 수 있겠습니다만 계속해서 원화 약세 쪽이 자극될 때는 외국인 수급이 강해지기 어렵죠.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섞여 있는 증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막판에 보였던 자율 반등, 참 가열찬 반등이었는데 이 가열찬 반등을 똑같은 속도로 이어나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미결제 약정 감소가 주요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의 동향도 우리가 외국인의 동향과 관련해서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두 가지 확인 사항들 알려줬는데 앞서서 종목 뉴스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소식들 전해 들으셨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국면인데 3분기 또 오늘이면은 3분기의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도 서서히 준비를 해야 할 텐데 기업들 실적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뭐 대한민국 증시의 고질병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고질병이라면은 어닝에 대해서 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끝이 안 좋습니다. 네. 시작할 때는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얼마 벌 거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 120조요, 뭐 110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끝날 때 이제 가가지고 얼마 벌었어? 라고 얘기하면은 돈을 못 번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올해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얘기가 달랐던 게, 문 열고 그냥 주창 빠지는 거였는데, 지금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올랐습니다. 가이던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까지 막판까지 쭉 빠져내려가는 어닝만 보다 보니까 2015년은 아예 출발 자체가 낮았던 거예요. 눈높이가 낮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2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을 잘 뽑아낸 1분기 실적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몇 분기 만에 이 서프라이즈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2년도 3분기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 이후부터는요. 무조건 가이던스를 하회합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막대가 2분기 실적을 비교해 놓은 건데 뭐 많게는 28.8%, 뭐 30% 가까이, 그리고 이번에도 18% 가까이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 그림입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떻죠? 굉장히 높아요. 그러네요. 굉장히 높은 가이던스를 갖고 있고 4분기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뭐 13년도 4분기라든지 14년도 4분기라든지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올해 4분기 가이던스가 유난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하향 부분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야 될 상황인데요. 최근에 저점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고요. 고점에서 탄력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 종목의 특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닝 값에 대해서 눈높이가 이미 충분히 빠져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쪽들은 요즘에 반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런데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이 어닝 값에 대해서 당연히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줬어야 될 테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닝 값이 쭉 올라갔을 텐데 주가도 당연히 올라갔겠죠.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어닝 값이 밑으로 꼬리를 좀 내리니까 주가는 크게 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치를 어느 위치에 두고 있느냐, 3분기 어닝 값이 어느 위치에 기대를 두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종목별 반응은 천차만별으로 달라질 것 같으니까 이 가이던스 하향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시점입니다. 9월이면, 9월, 10월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종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지금 실적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상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두시면서 또 장기간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월의 첫 거래일 오늘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기업이 있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새로운 합병법인 뉴 삼성물산이 오늘 출범을 하게 됐는데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뭐 이 단어들이 뉴 삼성물산, 구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삼성물산, 하더라고요. 뭐 예. 제일 구 제일모직 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말이 꼬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냥 삼성물산이라고 네, 하시죠? 천천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네. 뉴 삼성물산의 첫 거래일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 삼성물산은 어디 갔느냐? 구 삼성물산은 지난달 26일이었던가요? 거래가 정지됐어요. 그렇죠. 거래가 정지됐고 이번 달 15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뉴 삼성물산 기준으로는 유통 주식 수가 일단 15일 전까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이 주권을 받아서 재상장되기 전까지는 그 상장 주식 수가 떨어져 있는 상태로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냐 찾아보시면 제일모직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이게 유동성 효과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삼성물산과 구 삼성물산과 연동된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게 제일모직이었는데 이 구 삼성물산이 거래 정지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따라갈 만한 지표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펀더멘탈을 본 겁니다. 근데 펀더멘탈을 보면서 주수를 보니까 지금 자사주 매입 이후에 유통 물량이 12.6%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구 제일모직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뉴 삼성물산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관 지분이 11.4%, 네. 외국인 지분이 10.4%,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KCC 우리사주 제외하고 나면은 유통 물량이 또 26% 정도밖에 얼마 안 안 돼요. 되네요. 그러니까 이 유통 물량 떨어지고 있는 주식에 펀더멘탈 쳐다보기 시작하면은 소위 거래량 없는 상태로 쏴서 올리는 케이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적응하게 되거든요. 뉴 삼성물산이 좋은 회사구나. 좋은 회사구나. 앞으로 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이건희 회장의 뭐 상속 내지는 증여 이슈라든지 뭐 분할 상장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제일모직이 뭐 점프를 할 테니까 이게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익숙해지고 있는 기간이죠. 그래서 상당 부분은 맞고 상당 부분은 틀리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고 있는 바는 15일 저도 제일모직 굉장히 좋게 네.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바는 15일 날 구 삼성물산 주주분들의 주권이 계좌에 박히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물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 못하고 있거든요. 잠겨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은 뉴 삼성물산 주가를 보고 내가 15일 날 풀리면은 여기에 팔면 되겠구나, 여기에 팔면 되겠구나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때까지는 주가가 유동성 떨어지는 효과로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어요. 문제는 15일 이후서부터 물량이 풀리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디목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 이전까지는 롱마인드, 네. 상장일 이후서부터는 일정 부분 이익 실현, 그 이후에 저점을 잡아서 다시 한번 게임을 하는 그런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일모직 주가가 워낙 탄탄하고 좋길래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뉴와 구가 설명하는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네요. 네.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 전략 각기 다르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삼성과 관련한 이야기가 또 기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약간만 네. 짧게만 드리자면 어제 또 삼성페이와 관련해서 IoT와 관련된 종목들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생각보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삼성페이가 잘하고 있더라. 그쵸. 라는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다른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삼성페이 관련주들을 제가 한번 쭉 열어서 방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마그네틱 카드 긁는 데다가 삼성페이를 삼성 휴대폰을 갖다 대면은 결제가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보안 기술 쪽으로 근접을 했다라는 거고 예전에 지금 애플페이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NFC가 필요합니다. 애플페이는. 네, 그렇죠. 근데 삼성페이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워낙
좀 생각보다 빨리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래요.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대봤더니 진짜 되네. 되네. 이런 반응이 가장 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뭐 밀크뮤직도 그랬고 삼성이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페이는 정말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게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페이 쪽으로 관심 두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장용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